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꿀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오늘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 진행에 대한 원리와 그레이브스병을 왜 이뮤노반테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기대감이 큰지, 그레이브스병을 좀 예습을 좀 해보고, 갑상선 암병증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갑상선 암병증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거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이 뭔지, 왜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의 약이 왜 필요한지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번에 댓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소정의 현금을 또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잘 받았고요. 아직은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그 저의 목표인 $100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성원과 정성이 조금씩 모이면 나중에 또 현금으로 제가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보시고 혹시나 마음이 만약에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댓글 통해서 잘 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또 제가 동기부여가 또 요즘 많이 되고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멘트 하나만이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하면 제가 또 구독 숫자가 늘어날수록 또 저에게는 또 그 1000명 이상부터는 이제 유튜브 광고 수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1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되면 또 저에게 광고 수익이 또 돌아오는 목표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아니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모두 다 눌러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영상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또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알고리즘에 많이 퍼지고 하면 저희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오늘 영상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6월달 공식 자료로 나온 그 IR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영상을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4월달에 나왔던 거는 찍었는데 6월달 자료는 안 찍었던 것 같아서 제가 6월달 자료 좀 늦었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IR 자료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토요일이라서 시간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길게 찍어보려고 해요. 배속으로 들으신 분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 바쁘신 분들은 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좀 내용 숙지가 잘 되시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작을 해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 IR 자료입니다. 2025년 6월 자료고요. 한올바이오파마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신약 R&D 기업으로 변모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R&D 기반 구축하고 플랫폼 기술 확보 제휴하고 바이오 신약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고 글로벌 바이오 신약 R&D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런 얘기 쭉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파토클리밥 임상 3상 등록, IMV1402 등록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탐파너셉트라고 안구건조증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3상을 2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3상을 3번째 하고 있는데, 이 3상이, 성공을 해도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FDA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을 2번을 성공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미 진행한 임상 3상들이 2개나 더 있어서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FDA가 승인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FDA와 협의할 사안이라서 정확히는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3상이 성공을 해야겠죠. 탐파너스웨트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아마 탑라인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탑라인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를 통한 오픈 콜라보레이션 기회 확대인데, 이거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랑 대웅제약이랑 같이, 한올바이오파마 최대 주주가 대웅이잖아요. 한올바이오파마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과 함께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너런이도 있고, 뉴론도 있고, 빈시어도 있고, 턴바이오도 있고, 인테론도 있고, 알로플렉스도 있고. 여기 자세한 내용은 밑에 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체적으로 R&D 투자 가능한 선순환 구조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는 R&D에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배당 같은 거 안 하고 뭐 다른 건 안 하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내 돈으로 내가 돈 벌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다행인 말이 바이오테크 회사 중에 매출로 인해서 R&D를 메꿀 수 있다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주주가치 희석이 좀 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안정적인 수익원이 좀 있다. 그래서 15년에 대형 제약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의약품 성장에 따라서 하이 싱글 디짓이면 이제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8, 9% 정도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술 수출 계약 이후 매년 꾸준한 기술료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 기술료 매출이 이제 그거잖아요. 마일스톤 같은 거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 매출이 일어나니까 R&D 투자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되었다 말입니다. 요즘 바이오주들 자금 조달이 되게 힘들잖아요. 웬만한 기술력 가지고는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들은 다행이죠. 의약품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금이 선순환으로 R&D에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투자 비율을 보시면 2021년에 10%였다가 2022년에는 6%, 2023년부터 18%로 갑자기 올라가고 2024년 14%가 올라간 24% 정도 되는데, 이게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해도 금액이 매출 금액에 따른 퍼센트이기 때문에 매출 금액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센트가 좀 떨어지더라도 절대적인 R&D 매출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기술료 매출은 로열티 그 마일스톤 매출인데요.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거는 이제 회계상 마일스톤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인식하는 기간이 좀 다 달라서 이렇게 좀 들쭉날쭉 하는 상황인데,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362억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텍 회사라고 보시면 매출은 잘 나오고 있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본인들이 알아서 잘 투자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손 안 벌리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한올 R&D 파이프라인,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증근무력, 첫 번째 바토클리맙은 중증근무력증, 갑상선암병증, 그레이브스병, CIDP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이거는 바토클리맙은 이제 중국에서는 하버와의 지금 그 기업과의 그 마찰이 좀 있어서 중재소에 지금 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올바이오파마 측에서 하버바이오메드에 우리 기술 내놔라고 했고, 하버는 안 돼, 아직 우리 거야, 계약 파기 안 돼 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중재소에 중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버 얘기는 좀 빼고 갈게요. 그러면 이뮤노반트만 좀 보시면, 바토클리맙은 지금 MG는 3상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BLA를 해야 되는데 신약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BLA는 지금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죠. 나중에 이제 161ANS IMVT140 2번으로 이제 하려고 지금 MG는 상황이고, 갑상선암병증은 올해 말 이제 3분기 결과 발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은 지금 2상까지 완료하고 성공하고 3상을 이제 그 ANS IMVT140 2번으로 하고 있고, CIDP도 2B상까지 진행을 하고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IMVT140 2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건 이 두 번째 161ANS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그레이브스병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피보탈, 여기가 지금 3상짜리죠. 이게 페이스 1이 1상, 프로프 오브 컨셉트가 2상, 피보털이 3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레이브스병은 3상, 류마티스 관절염도 3상, 중증근무력도 3상, CIDP 3상, 쇼그렌도 3상, 3상이 총 5개입니다. 5개고, 피부 홍반성 루푸스만 2상, 개념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FcRn 저해제 계열에서 첫 번째 홍반성 루푸스 임상을 이뮤노반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한올 약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하버에서도 가져갔었어요. 하버바이오메드가 가져갔었는데 중국은 이제 3상 진행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만 지금 한올이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대감은 많이 없어서 주가에는 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거의 주가의 가치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병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임상 1상을 해서 건강한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약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공은 했고, 이제 임상 2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전략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시면 되고요. 라이선스 계약은 이제 이뮤노반트와 하버바이오메드 두 개의 회사에 했습니다. 먼저 이뮤노반트를 보시면 로이반트의 자회사죠. 네, 2017년 12월에 라이센스하고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라이츠 투 디벨롭, 그러니까 이 라이츠가 권한이잖아요. 권한. 개발이나 제조나 상업화 권한까지 다 이제 이전을 한 거고, HL161BKN이 바토클리맙을 얘기하는 거고요. HL161ANS가 IMVT1402번 부작용 없는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토클리맙이라 그러고, 두 번째 1402번의 물질 이름이 이메로푸르바트예요. 원래는 이메로푸르바트라는 물질 이름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1402가 저는 편해서 이메로푸르바트 이름이 너무 길어서 140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로열티를 보시면 mid single digit to mid teens on net, 그러니까 on net sales, 그러니까 161, HL161이 두 개잖아요. BKN이랑 ANS랑 이 둘 다 해서 전체 매출, net sales가 전체 매출이거든요. 전체 매출에 mid single digit이면 한 5, 6%에서 미드 틴스면은 한 14,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6% 정도 되는 것부터 14에서 15%까지 되는 총 로열티, 매출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버바이오메드는 지금 논쟁 중이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이 싱글 디지트 투 미드 틴스니까 8, 9%나 아니면 14, 15% 정도의 안구건조증이랑 HL161 정도에 팔면 이제 된다. 이거 전체 매출에 로열티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02번 물질입니다. 그리고 바토클리맙 작용 기전을 보시면, 바토클리맙은 항체, 그 세포 내 순환, 그러니까 항체가 적당한 항체면 세포 내 순환하면서 이제 적당히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질병이 없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항체가 많은 상황에서 세포 내에서 계속 순환하면 그 항체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 몸이 병균인 줄 알고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체를 리사이클 하는 애가 FcRn이거든요. 이 FcRn을 억제해가지고 리사이클링이 안 되게, 그러니까 항체가 재순환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병원성 자가항체의 체내 축적과 자꾸 리사이클링 되니까 축적이 되는 거죠. 혈액 외부 조직으로의 확산, 너무 많으니까 확산이 되겠죠. 그걸 억제함으로써, FcRn을 억제해가지고 얘를 억제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증상을 완화하는 완전 인간 항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고요. 네. 그 다음에 바토클리맙 잠재 적응증을 보시면 파이프라인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상품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글로벌 중심으로 이제 20개 이상 적응증 확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이뮤노반트나 뭐 UCB도 있는데, 여기는 좀 멘트를 뺐네요. UCB는 뭐 거의 경쟁사로 거의 안 치기 때문에 대부분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 이뮤노반트에서 20개 이상 적응증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Rn 억제제 치료제 시장입니다. FcRn 억제제 치료제 시장은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 중인데, 얘네가 선두주자죠. 2022년 1월 미국 출시 후 첫 해 매출이 40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4억 달러거든요. 4억 달러면은 첫 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00억 정도, 1년에 나오자마자 5,200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엔 1년이 지난 후에는 1.2빌리언이면 이제 3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3배가 늘어났고, 출시 2년 만에 블록버스터로 등록을 했고요. 작년 매출은 2.2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8천억 원 정도, 1년에 2조 8천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2배씩 거의, 여기서 여기 2배, 3배가 늘어났고요. 여기서 여기가 거의 2배가 좀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FcRn 억제제는 TNF-알파 억제제보다 빠른 초기 성장세를 보이며 자가면역 질환 치료 영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보이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안티 TNF-알파 및 안티 FcRn 치료제 매출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색깔이, 회색깔이 레미케이드라는 약물이고, 두 번째 가운데 색깔이 휴미라라는 약물이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안티 FcRN 약물인데, 레미케이드나 휴미라가 이제 TNF 알파 저해제고요. 그러니까 염증 없애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티 FcRN이 이제 항체를 줄여주는, 근본적인 항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애인데, 보시면 막대기 폭이 훨씬 더 크죠? FcRN이.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 임뮤노반트 글로벌 개발사 중심으로 다양한 적응증 확장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제넥스의 시가총액은 여기 보시면 총 33빌리언. 그러니까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몇 조죠? 한 40조가 좀 넘거든요. 네, 40조 정도의 그 기업 가치를 받고 있고, 근데 임뮤노반트는 2.8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약물인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게 지금 상품화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 임뮤노반트나 알제넥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이거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 게, 상품 자체가 없어서 임뮤노반트가 지금은 물건이 판매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알제넥스는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를 받는 거고, 임뮤노반트는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받는 건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갭 차이를 빠르게 줄여나갈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줄여나갈 거다.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인클래스 차세대 FcRN 항체로 동종 계열 약물 내 베스트인클래스 및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퍼스트인클래스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상 1상 통해 고용량 투약으로 80%, 이건 1621 ANS가 이제 IMVT1402번이잖아요. 네, 80% 이하의 IgG 감소율을 확인을 했고, 바토콜림ab 평균 74% 감소가 됐습니다.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IgG 감소와 치료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걸 확인을 했고요. LDL 콜레스테롤 및 알부민에 대한 영향,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투약 편의성이 높은 오토 인젝터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개발이 됐고요. 이제 오토 인젝터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그 다음에 저용량 및 고용량 통해 환자별, 증상별 빠르고 최적화된 증상 완화 효과 제공이다. 그러니까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게 의사들에게도 많은 메리트가 주어지고요. 환자한테도 난 조금만 맞아도 되는 환자인데 많이 맞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2043년까지 특허가 보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18년이 남았죠. 이게 연장 기간이 이제 제외된 확실한 특허 보호 기간이고요. 연장까지 되면 2024~5년까지 2045년에서 6년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토클림ab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탑라인입니다. 주평가지표 유효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바토클림ab으로 이제 중증 근무력증 MG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나왔는데, 유효성 입증은 됐는데 이제 신약 승인 신청을 해도 되는데, 이미 알제넥스에서 경쟁사에서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약물을 잘 팔고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FDA의 신약 승인 신청은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시면 투약 12주 후에 MG-ADL 지표에서 바토클림ab 340ml 저용량과 680ml 고용량을 넣었을 때 모두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 있는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보실 거는 바토클림ab에 대한 지금 우리가 8월 달쯤에 예상되는 게 그레이브스병의 관해 데이터잖아요. 그 6개월 동안 환자를 투약을 중지하고 6개월 이후에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관해 데이터가 이제 8월 달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지금 8월 27일이 주주총회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따로 발표를 할지, 아니면 그 주주총회 통해서 아마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일단은 지금 바토클림ab 중증 근무력증이나 지금 쭉 발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GD의 관해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약물의 효능이 지속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12주 투약 전후의 MG-ADL 점수 개선도가 지금 다 유효성을 입증했죠. 플라시보가 마이너스 3.6점
인데 파토클리맙 340ml 저용량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7점이 됐고요. 고용량 680ml 넣었을 때 5.6점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조그맣게 나와 있는 P 값은 이제 우연일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05면 위약군, 그러니까 환자한테 약이라고 속이고 넣었을 때랑 저용량 340ml로 넣었을 때랑 효과의 차이가 우연일 확률이 0.05m이다. 그러니까 5% 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밸류가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0.001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약이라고 속인 플라시보 환자군과 680ml 고용량을 넣었을 때의 이 개선 점수의 차이는 P밸류가 0.001 이하다. 그러니까 0.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연일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치료 효과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P밸류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파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적 임상 탑라인 경쟁사와를 비교를 좀 해보면 고용량 투여 환자군에서는 경쟁상 대비 아주 우월한 MG-ADL 개선과 IgG 감소율 및 환자 반응률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MG-ADL 평균 점수가 5점 이상 개선은 다른 경쟁사에서는 할 수 없는 임상 3상 중에 첫 사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좀 개선율이 높았다.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지금 잘 팔고 있는 비브가르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핑크색이 니포칼리맙 존슨앤존슨이 판 겁니다. 세 번째는 파토클리맙 저용량이고요. 네 번째 긴 막대기가 파토클리맙 고용량입니다. 저용량을 비교해보면 그 니포칼리맙이나 비브가르트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용량이. 근데 고용량 같은 경우는 월등히 개선 점수가 높죠. 네, 두 번째 경쟁사와 환자 반응률, 리스폰스 레이트를 좀 보시면 비브가르트도 78%가 됐고 니포칼리맙 69% 반응률이 좀 적었네요. 그 다음에 파토클리맙 저용량은 81%. 그러니까 파토클리맙 저용량이 경쟁사 두 개의 약물보다 효능이 조금 더 좋았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저용량이. 근데 고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93%로 월등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환자 반응률도 좋았고 IgG 감소율도 좋아서 임상 증상 개선 정도가 훨씬 좋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파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탑라인, 높은 최소 증상 발현, 달성 및 지속성. 그러니까 이 지속성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8월달에 기대되는 게 이제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파토클리맙을 투여했을 때, 투여하고 나서 투여를 중단했을 때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8월달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속성에 대한 걸 이제 여기서 좀 유추를 한번 해보면, 투약 12주 차에 MG-ADL 0 또는 1에 도달한 환자 비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주당 한 번씩 투약을 했는데 12주 차에 MG-ADL 점수가 0점 또는 1점이면 이제 일반인이랑 똑같이 증상을 거의 못 느끼는 정도거든요. 0 또는 1에 도달한 환자 비율을 MSE라고 하는데, 최소 증상 발현, MSE입니다. 최소 증상 발현. 파토클리맙 고용량 680mg은 42%의 환자가 저희 정상인, 그러니까 환자의 거의 반은 정상인처럼 느꼈대요. 근데 이거 좋은 약입니다 하고 넣었던 위약군 환자의 7%에 비하면 훨씬 약물로 인한 효과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투약 6주에, 그러니까 6주차 6번을 투약했을 때 MSE 최소 증상 발현, 그러니까 6주 동안 넣었더니 나 정상인처럼 느껴졌어 라고 느낀 환자, 도달한 환자 중에서 6주 이상 유지하고 있는 환자 비율도 75%로 파토클리맙 680mg 투약통의 정상 수준까지 개선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도 많이 된다. 그러니까 6주 만에 투약을 하고 6주 만에 0 또는 1에 도달을 했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75%,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100명 중에 75명은 10명 중에 7명은 정상인 수준으로 계속 6주 이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딱 플라시보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속성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도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그레이브스병도 투여를 했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T3, T4 항체수 T3, T4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환자들이 꾸준히 정상을 유지할 확률이 아마 높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기대감을 갖는 건 이게 객관적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데이터를 보면 지속성이 꽤 괜찮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파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탑라인, IgG 감소와 임상학적 효능의 높은 상관관계가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lower is better.
그러니까 IgG가 많이 떨굴수록 lower is better,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일관적으로 상관관계가 보였다. 근데 그 바이오헤이븐의 IgG 디그레이더가 이제 약물이 있거든요. 그 TPD 약물인데 단백질 분해제 약물이고, 그러니까 IgG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 약물은. 그러니까 그 단백질 분해제의 효과가 훨씬 IgG 감소가 높은데, 이게 그 약물 원리의 문제로, 사실 약물 원리의 문제로 조금 이제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좀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뮤노반트가 IgG 감소율이 높을수록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임상을 좀 보여주는 거고, 계열 내 최고 수준, 그러니까 FcRn 저해제 계열 내에서 최고 수준 IgG 감소율로 최고 효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60% 초중반대를 보이고 있고요.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초반 정도 보이고 있고, UCB가 만든 로자놀릭시주맙은 50%부터 72% 차가 되게 크죠. 네, 차이가 되게 크고,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74%에서 82%, 그러니까 이게 고용량 투여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다 이제 잘해봤자 70% 초반인데, 이뮤노반트는 고용량을 투여하면 70% 중반에서 80% 초반까지 나올 수 있어서 빠른 증상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61ANS입니다. 바토클리맙을 정증 개발 중인 걸, 이게 이제 표만 보면 되는데, 최대 이제 60만 명 환자 규모군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질환이 더 커지게 되면 대상 환자 수는 더 늘어나겠죠. 70만 명, 80만 명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60만 명 환자 규모로 지금 진행을 중인 겁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TED 2025년 하반기에 이제 잠재적 등록 임상의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2025년 하반기가 예상이 되고 있고, TED 같은 경우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33K, 그러니까 33,000여 명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CLE, 루푸스 같은 경우는 개념 임상, POC, Proof of Concept의 약자거든요. 개념 임상인데 이게 지금 임상 이상을 뜻하는 거고요. 2026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CLE 환자 같은 경우는 75K, 75,000명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회사 이뮤노반트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사실 좀 과장되어 있을 확률도 있어요.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바이오 회사들이니까 조금 높게 잡은 수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한 10%에서 20% 까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레이브스병 잠재적 등록 임상이고요. 2025년에 바토클리맙 이제 8월 달에 그 관해 데이터, 리미션 데이터가 이제 좀 나올 예정이고, 그레이브스병 3상은 그 140-2번으로 한 3상은 2027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환자는 33만 명, 상당히 많죠. 예측을 하고 있고, D2T-RA 같은 경우는 difficult to treat의 약자거든요. D2T가. 그러니까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잠재적 임상, 등록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이제 이니셜 데이터, 초기 데이터가 좀 나오고요. 초기 결과가 나오고, 아마 이게 올해 상반기쯤,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아요. 그럼 2027년에 결과가 나옵니다. D2T-RA 같은 경우는 7만여 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이제 3상은 성공했죠. 바토클리마블은 성공했는데 140-2번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는 2027년에 아마 임상이 완료가 될 것 같고, MG 같은 경우는 약 2만여 명 소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등록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 2028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약 9만여 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CIDP 같은 경우도 3상 진행 중이고요. 2028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 16,000여 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환자 수는 좀 과장돼 있을 거고요. 그 임상 결과 발표도 조금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좀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안구건조증 치료제입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좀 적당히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지금 딱히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실패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기업 가치에 지금 다 빠져 있어가지고 들어가 있어도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사실 1-2% 정도나 들어가 있으려나? 아무튼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성공을 하면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아예 지금 무위험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 안구건조증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에 거의 기업 가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좀 보시면 돼요.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두 번의 실패를 지금 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모르죠, 그때는. 네. 근데 이제 두 번의 실패가 왜 있냐면, 그 주평가 지표가 사실, 첫 번째 임상했을 때는 주평가 지표를 각막 하부에,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어차피 안약 같은 거니까, 안약 같은 거를 딱 넣으면, 이게 각막 하부로 이제 중력 때문에 하부에 이제 약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부 쪽에 이제 개선이 좀 좋아지는 약물들이거든요. 다 웬만하면. 자이드라나 레스타시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래서 한올도 하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가 막상 임상을 해보니 각막 중앙 부분의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 임상할 때는 각막 중앙부로 하자. 그래서 각막 중앙부로 했는데, 그때 각막 중앙부로 했는데 각막 중앙부에 또 임상이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일관되게 나온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뭘 하고 있냐면 임상 2상 때도 그렇고 3상 때도 그렇고 그 셔머 테스트라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딱 넣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 눈물의 분비량을 눈에다가 그 얇은 종이를 갖다 대서, 그럼 종이가 젖을 거 아니에요. 그 젖은 종이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쭉 밑에서부터 쭉 젖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젖은 종이에 그 얼마나 젖는지 그 길이를 보는 거거든요. 셔머 테스트라는 게. 그 셔머 테스트라는 거가 임상 2상 때도 그렇고 3상 때도 그렇고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다음 3상은 셔머 테스트로 주평가 지표를 할게. FDA 허가해줘. 그래서 FDA가 오케이, 너네 셔머 테스트 통과하면 3상 성공이야 라고 지금 타협을 보고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역사가 길죠. 근데 이게 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는, 좀 1차, 2차 실패하고 3차까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임상 때문에 돈은 나가고 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임상을 진행하는 거는 박수 쳐질 만한 것 같아요. 이게 버린다 그래서 사실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있는데도 버리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우리 안 할래라고 버리면 너무 아까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봐야죠. 뭘 해봐야 뭐가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저는 응원합니다. 네. 결과가 어찌 나오든 아마 뭐 실패한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쭉 보시고, 이게 이제 표예요. 벨로스 1이 페이스 2 이상이었고요. 벨로스 2가 이제 3-1상 첫 번째 3상이었고, 벨로스 3가 두 번째 3상이었고, 지금은 벨로스 4입니다. 세 번째 3상을 진행 중이고요.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상당히 FDA의 벽을 뚫기가 힘들어요. 이게 3상도 아마 2번 성공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FDA 지금 한올은 지금 3상을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 3-3을 성공을 해도 3-4를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이 셔머 테스트 for sign, 그러니까 증후 셔머 테스트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벨로스 3 결과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벨로스 3가 이제 여기 3-2상이잖아요. 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 이 셔머 테스트가 있었어요. 여기에 셔머 테스트가. 그래서 셔머 테스트가 위약 대비 통계적 개선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평가 지표로 설정을 한 거고, 벨로스 2에서도 셔머 테스트가 좋게 나온 걸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벨로스 2나 3나 둘 다 이 셔머 테스트라는 거를 했었는데, 여기서 둘 다 증상이 좋게 나왔으니 이번엔 우리 셔머 테스트로 한번 FDA 허가 받아볼게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참고만 보시고, 파킨슨병 치료제입니다. 얘는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성, 그러니까 도파민이 줄어들면 파킨슨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인자인 너런을 활성화해서 체내 도파민 수치를 높이고 염증으로 인한 신경세포 파괴를 막아서 파킨슨병을 완화하는 적용 기정을 가진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염증만 막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도파민 수치를 높여버려서 근원적인 파킨슨병의 치료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게 한올의 꿈입니다. 파킨슨병 근본적인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도파민을 보충하는 증상만으로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요법이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니까, 도파민만 계속 보충을 해서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켰지 근본적으로 이 체내의 도파민 수치를 아예 높여버리는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2001년에 허가된 이후 파킨슨병 치료제는 없는 거고 지금 한 3, 4년간 파킨슨병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HL192는 파킨슨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도파민 생성 뉴런에 작용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병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 콜라보레이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빈시어 테크놀로지는 파킨슨병 신약 개발사입니다. 한울과 대웅제약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고, 이건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위에서 말한 파킨슨병 치료제가 빈시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네 번째 있는 뉴론 파마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뉴론 파마에서 한울의 기술을 가져와서 이제 한울의 임상을 진행 중인 겁니다. 인테로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나 우울증 치료제 개발사인데요. 참고로 아시면 되고, 턴바이오는 이제 세포 리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노화 방지, 노화 질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뉴론은 아까 말한 파킨슨병 치료제 이제 HL192를 개발한 회사가 이 뉴론 파마고요. 알로플렉스는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임상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많이 봤으니까요. 그레이브스병이 첫 번째, 두 번째 임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첫 번째는 600ml 26주 투여하고 600ml 26주 추가를 투약을 해서 이 T3, T4가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수치가 정상화되는 환자의 비중을 확인하는 게 목표고요. 그레이브스병 두 번째 등록 임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록 임상은 고용량 16주를 오픈 라벨, 그러니까 우리 고용량으로 넣습니다 라고 환자한테 무슨 약인지 알려주고 넣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저용량을 12주를 투약을 해서 고용량으로 확 낮춘 다음에 고용량, 저용량을 나눠서 12주를 투약을 해서 ACR20,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ACR20을 반응을 달성한 환자 중에 28주까지 ACR20을 유지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높은 IgG 감소가 뛰어난 임상적 효능 지속적인 효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중증근무력증이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바토클리마브로 성공을 한 상황이라서 거의 뭐 이변이 없으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약물입니다. 쇼그렌즈 등록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베스트나 퍼스트인 클래스나 베스트인 클래스, 퍼스트인 클래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쇼그렌즈 군이 지금 존슨앤존슨도 하고 있고 막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인 클래스는 거의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베스트인 클래스는 가능합니다. IgG 감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CLE는 지금 최초로 하는 거고요. 퍼스트인, 베스트인 클래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IDP도 지금 임상 2비상에서 바토클리마브에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3상도 대규모 3상에서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CIDP는 해봐야 될 것 같고, TED, 바토클리마브 TED는 이제 올해 말에 공개 예정이죠. 올해 말에 3상 결과 공개 예정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한울바이오파마 IR 자료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길어졌네요.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쭉 지금 증상이나 내용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아마 내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지금 약가 인하가 이슈잖아요, 트럼프가.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FDA 신약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라고 미 정부에서 바이오 회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기사를 설명을 드리냐면, 바이오텍 회사에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FDA 신약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그러면 시장성이 크고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생물학적으로 성공 확률이, FDA 임상 성공 확률이 높은 약들은 심사 시간이 단축되면 기존에 있던 약들은 좀 경쟁사가 빨리 시장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아직 못 들어간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쟁 약물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가를 인하한다는 거는 사실 제약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에 이제 돈이 조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특허 만료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블록버스터 약물 중에 특허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약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허가 끝나면 이제 복제약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격 싸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약가를 인하를 피할 수 없다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사실 본인들이 파이프라인이 탄탄해서 신약이 나올 것들이 많다,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그 다음 파이프라인들이 되게 부재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엊그제 말씀드린 머크의 베로나 인수도 그렇고, 그 파이프라인이 다음 그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부재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크게 날 수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인수합병을 할 때 FDA 신약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면, 임상 빨리 진행해서 심사를 빨리 받아버리면 오히려 매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니까 바이오텍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귀가 쏠깃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약간 내리겠다고 바로는 안 하겠죠. 근데 정부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다 미국으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내에서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트럼프가 막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의약품을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서 매출이 얼마 우리 경제 얼마나 기여를 했다, 이런 거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아마 그 자랑할 때까지 아마 미국으로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제약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약가 인하만 때려봤느니 이렇게라도 조건이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제안 아닌가. 그리고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도 이런 제안이라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M&A를 서두르겠죠. 신약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M&A를 좀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에게는 상당히 좀 귀가 쏠깃한 제안이다, 귀가 쏠깃한 정부의 제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사 내용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 그레이브스병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길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영상을 한번 더 찍을 테니까 내일 한번 집중해서 틀어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울바이오파마 6월달 공식 한울바이오파마 회사에서 공지한 공식 IR 자료 발표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내일 하게 돼서 지금 유튜브 제목을 좀 바꿔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아는 내용 쫙 이제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그냥 귀에 꽂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굳이 영상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그래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토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